제5편 상소 비상구제 절차, 특별 형사 절차, 재판의 집행 등 이 편에서 제1장 상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상소, 제1장 상소의 통칙, 상소의 의화하고 구조,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제5편이 법조문을 여러 번 읽어봐야 문제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항고에 대한요. 표제가 제항고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1963년에 전문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416조 보면 중항고가 있죠. 그죠? 제1항의 재판장 또는 수명관이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은 그 법관 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호 기피 신청을 기각한 재판, 제2호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 항부에 관한 재판, 제3호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제4호 정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이런 내용. 그 다음 제2항에 보게 되면은 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을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제3항에 보게 되면은 재판에 고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요거는 이제 시험 낼 적에 그 날짜하고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수가 많았죠. 제4항 제1항, 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한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의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995년의 저서에 의하면은 상소라는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의 심판에 의한 구제를 구하는 불복 신청을 말한다. 상소는 보통 소송 절차에서 할 수 있는 불복 신청 방법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 보면은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의 심판에 의한 구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재판이 일단 정해지면은 일정한 법률 관계가 공권적으로 해결되며 재판은 일종의 법적 안정성을 요구한다. 재판도 인간이 하는 것이라 사실 인정이나 법령 적용 등에 있어서 가호를 범할 수가 있기에 이를 시정해서 불복 신청한 당사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당연히 상소 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에서 소송 지연 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자, 상소심의 구조. 첫째, 원심의 심리와 판결을 무효로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복심, 일명 제2심의 1심, 독일 정등에서 구역병소법에서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심법원의 소송 자료만을 토대로 원심법원의 판단을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구조인 사후심이 있습니다. 미국의 등에 있어서 그렇고, 세 번째로 상소심을 원심의 속행처럼 심의하는 구조인 속심의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은 상고심의 경우 상호심을 택하고 있다 그래요. 항소심은 속심적 성격을 많이 가미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정영석 이영국 교수님인데, 이영국 교수님은 제 석사지도 교수님이거든요. 항소심의 구조를
사후심의 원칙이며 촉심적 성격도 지지고 있다. 보통은 학설 딸 적에 지도교수 그냥 학설 따라가는 게 스승과 제자 관계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뭐 자기가 진짜로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자기 뜻대로 하면 되죠. 그거 가지고 문을 싸고는 없다. 자, 미합정의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이자 상급 법원의 심판에 의한 구제를 구하는 상소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자, 첫 번째,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 항고, 재정 신청, 그리고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 신청은 상소가 아니다. 자, 두 번째로 확정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인 재심청구나 비상상고는 상소가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식명령 적결심판에 대한 정식 재판의 청구 및 상고심 판결의 정정 신청은 상소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이제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그죠? 제1심, 항소심, 제2심, 상고심, 제3심. 이 항소, 상고할 적에 이제 보통 소고, 작은 북이 있죠, 두드리는 거. 소고, 항소, 상고. 그래 놓으면은 다른 용어하고 좀 헷갈리질 않아요. 자, 제1심 법원에 대한 상소는 항소심이며, 제2심 법원에 대한 상소는 상고심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원칙적으로 제1심은 지방법원의 단독부 또는 합의부이고, 제2심은 지방법원의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이고, 제3심은 대법원이다. 상소 종류에는 항소, 상고, 비합적 상고, 항고, 재항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항소는 제1심 법원에 대한 불복이죠. 불복으로서의 상소. 상고는 제2심 법원에 대한 불복으로서의 상소. 비합적 상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고 방법. 그 다음에 항고와 재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 항고에는 일반 항고와, 여기는 일반 항고에는 보통 항고와 적시 항고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특별 항고, 일반 항고, 특별 항고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특별 항고는 항소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말하고, 재항고는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말한다. 이 경우 모두 적시 항고를 보고 있습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준항고는 법관의 일정한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준항고의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의 재항고가 허용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상소 허용의 조건의. 상소는 상소권자가 상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법률에 정한 기한과 방식을 준수해서 상소하였을 때 허용된다. 그렇게 봅니다. 자, 상소권. 여기에 대해서는 형소법 제338조 상소권자, 표제가 상소권자죠. 제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제339조 보면 항고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340조 보면은 당사자 이외의 상고권자 해가지고 피고인이 법정 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그리고 341조 제1항에 보게 되면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기타 등등 쭉 나오죠. 이거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문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소권이라는 것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상소할 수 있는 형소법상의 이제 권리를 말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이 상소의 종류에는
항소권, 상고권, 항고권으로 나눌 수 있고 준항고권도 강의 의미에 있어서 상소권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검사 피고인은 고유의 상소권자이죠. 그죠? 재판의 종류가 판결인지 결정인지는 불문한다고 보고, 자, 검사는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법원의 결정을 받은 자는 항고할 수 있으므로 상소권을 가진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태료의 결정을 받은 정인이나 감정인, 소송 비용 부담의 결정을 받은 피고인 이외의 자, 보석 보전금의 몰수 결정을 받은 피고인 이외의 자 등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소의 대리권자는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나 원심의 대리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며 다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는 못한다. 자, 법정 대리인이 상소권을 고유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나머지 경우에는 독립대리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법정 대리인은 피고인이 상소권이 소멸하였거나 피고인이 상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소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하다. 만약 법정 대리인이 상소권을 독립대리권으로 보는 견해라면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 그 법정 대리인에 의한 상소 제기는 무효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학설이 막 나눠지고 막 하는 거는 시험에 못 낸다. 왜냐하면 잘못 내면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이런 거 한건 걸리면은 여러 명들이 피해자가 있겠죠. 합격자, 불합격자 돼가지고 뭐 1년 동안 뭐 공부를 더 해야 되니 많이 이렇게 하면은 보통 한 뭐 몇 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를 해가지고 여러 명이 이게 보통 나누는 수가 있죠. 자,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물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적인 지위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상소권의 발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에 의한다. 나아가 상소권의 소멸은 상소 제기 기간의 경과,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의한다. 상소권의 회복, 상소 제기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 상소권을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때 한해서 이제 상소권의 회복을 인정한다. 그래. 그래서 여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첫째,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상소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면서 피고인이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도 될 수가 있다. 자, 상소권 회복의 절차로 상소권 회복의 청구, 법원의 결정, 뭐 이런 거 할 때 절차를 밟아야죠, 그죠? 자, 세 번째로 상소의 이익. 원심 재판이 당사자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고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상소가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상소 대리권자, 피고인의 이익만 위해서만 상소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벌금에 대신 징역형을 요구한다거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죄를 구하는 경우 불이익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도 여기 보게 되면은 상소권자이기 때문에 상소 이익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충족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 혹은 검사의 객관 의무의 차원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 이것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상소의 이익이 상소장 기재실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소법원은 결정으로 상소를 기각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소 이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경우
판결로서 상소를 기각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상소의 제기 기간과 방식 및 효과. 자, 형사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시로 계산하는 것은 적시부터 계산하고 1, 6월 또는 연로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후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자, 제2항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보게 되면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은 그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후속 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은 또 본문에서 한번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상고기간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즉시항고 제기기간도 7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형사소송에서는 7일인데 민사소송에서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요거 이제 좀 신경 좀 써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항소와 상고의 제기 기간은 재판 선고 후 고지날로부터 7일이고 적시항고는 기간이 7일이다. 보통항고는 기간에 제한이 없고 재항고 기간은 7일이다. 상소는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하게 되고 상소기간의 기산일은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날에 이길이 된다. 제소자의 경우 교도소장 등에게 상소장을 제출하면 참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 지금 방금 첨단 국조문에 다 연결된 거라요. 그대로 이제 정리한 거죠, 그죠? 상소 제기의 효과로 재판의 확정과 집행이 정지되는 정지의 효력이 있고 소송 계속이 상소심으로 옮겨지는 2심의 효력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상소의 포기와 취하 및 상소기간의 경과. 자, 형사소송법 제349조 보면은 상소의 포기 취하 해가지고 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공고가 선결된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기타 등등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상소권의 소멸은 상소의 포기와 취하, 상소기간의 경과로서 이제 이루어지고, 포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포기하는 것이고, 상소의 취하는 상소 제기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소송 행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공판정에서 구술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의하여 상소권이 소멸하고 재상소의 금지가 적용됩니다. 이게 만약에 재상소가 이제 계속 말하게 되면은 골탕 먹이려면 있는 사람이라든 권력 있는 돈이라든 권력 있는 사람은 계속 뺑뺑이 돌리면 되죠. 근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 딱 한 번에 끝내야 된다. 일부 상소. 일부 상소란 재판의 일부에 대한 상소를 말하게 되겠죠. 일부 상소로 상소되지 않은 부분을 빨리 확정짓고 상소심의 범위를 축소시켜 소송 경제를 더 마련하는 데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일부 상소의 허용 범위, 여기서는 첫째, 경합권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하여 각각 다른 여러 개의 재판이 선고된 때, 그 다음에 일부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재판의 내용이 불가분인 때에는 일부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 상소의 방식과 관련해가지고 일부 상소는 재판 일부에 대하여 상소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불복 부분을 특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불복 일부 상소 효력과 관련해가지고 일부 상소가 있는 경우 재판의 확정과 재판 집행의 효력과 신급 이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파기 판결의 구속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조직법을 보게 되면 제8조 표제가 상급심 재판의 기소경. 자,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헌법과 법률, 명령 막 이런 식으로 쭉 나갈 적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상하위가 막 제대로 구분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헌이냐 위법이냐 기타 등등의 이제 그 잘못됐는지 여부를 따져야겠죠. 네. 자, 파기 판결의 구속력은 상소심이 원심 판결을 파기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 또는 이송하는 경우에 상급심의 판단이 환송 또는 이송받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효력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속력 범위 보게 되면은 상고법원 및 항소법원의 파기 판결은 해당 사건에 관해서 하급법원을 구속하며 파기한 상급법원도 구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인데 의의 및 근거를 보게 되면은 형사법 제368조 표제가 불이익 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중형 변경 금지의 원칙,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이렇게도 이제 서로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해서 상소심은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 하여 상소심에서의 일체 불이익한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라요.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봐야 된다.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인정의 근거 혹은 존재 이유로 당사자의 변론주의 입장에서 찾아내는 견해라든가 피고인의 상소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는 정책적 이유에서 찾아내는 견해가 있다. 단점으로는 상소권의 남용이나 재판의 신속을 제외할 수도 있고 상소심의 일체의 불이익한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형 변경 금지만을 내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해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심판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적시된 것인데 여기서 이제 따지다 보면 그 구분이 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됐을 경우 전혀 딴 거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구산해야겠죠.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여기 보면은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이 된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그래서 검사만 상소하거나 검사 피고인 모두가 상소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제 합의 행정협동 사건에서는 검사가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원칙은 원칙이고 예외가 있다는 뜻이라요. 만약 실질적으로 피고인만 상소한 것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하였으나 검사가 상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또는 검사의 양형 과경 상소를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때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고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심 판결을 불복해서 상고한 경우 상고심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반송하면 항소심은 불이익 변경의 원칙을 적용하고 상고심이 스스로 판단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1심 판결에 선고한 형보다 중한형을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입니다. 불이익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가 상소한 사건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이외의 상소권자인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이 있고, 또한 이제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상소한 사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이 경우에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학설상으로는 소극설과 적극설에 나눠져 있네요. 자, 소극설은 이재상, 이영구 교수.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적극설이 있는데 필자는 적극설이 무난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검사가 진짜로 이제 어떤 사건에는 명명백백하게 증거가 있고 뭐 기타 등등 했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할 수밖에 없죠.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론의 지탄을 받겠죠, 그죠? 그 이야기는 검사 보고 징계하겠다거나 물러가라 막 기타 등 나올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며 검사가 굳이 피고인이 이걸 위하여 상소한다고 표명할 경우 불이익 변경 범죄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상소한 사건. 이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적용된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이 경합하여 이제 경합법으로 적용되는데 불이익 변경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항고 사건. 피고인만이 이제 항고한 경우 이게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거에 대해서 학설상 소극설에 의하면은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정식 재판의 청구. 형소법 제 457조의 2 표제로 이제 형용, 상향의 금지 등 제1항에 보게 되면은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약식 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2항에 보게 되면은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약식 명령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석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적결 심판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 시 이 원칙이 적용된다. 그렇게 뜨고, 자,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의 사건.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또는 이송한 경우에 환송 또는 이송받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계속 심의하는 것이므로 상소심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판례 통설 여기에 의할 경우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자, 재심 청구 사건. 형소법 제439조 불이익 변경 금지 해가지고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심 사유가 쭉 나오죠. 자, 재심 공판 절차에서는 원심의 원판결의 이제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고 이를 이익 재심주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병업 사건.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심리호 병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이 각 형량보다 중한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제 판례니까 보통 질문하고 물음표 다음에 갈려있고 논란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한 갈각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죠. 자, 비상사항고 파기자판의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과 비슷한 요력이 생긴다. 자, 공소장 변경의 경우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 철회 변경된 경우 제1심 판결의 형과 항소심 판결의 형 사이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자, 판결서 경정. 판결서 경정의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내용. 형법 제41조 보면 형의 종류가 나오죠. 제1호 사형, 제2호 징역, 제3호 공고, 제4호 자격상실, 제5호 자격정지, 제6호 벌금, 제7호 구류, 제8호 가료, 제9호 몰수 해가지고 형의 경중은 제50조에 의하면은 41조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쭉 1에서 9까지 9호까지 나오죠. 그죠? 자, 무기공고하고 유기징역은 무기공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공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경우 유기공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2항 같은 종류의 형,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형선고의 금지 및 선고형의 경중에 의한다. 자, 중형선고의 금지가 지켜져야 되고, 형의 선고에 한해서 이제 불이익 변경이 금지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고한 행위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불리하게 인정하거나 중합법령을 정의한 경우 또는 일죄를 경합범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 주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물론 병가형, 부가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이 원칙에 위배된다. 자, 문제되는 경우 논란이 있다는 뜻이죠. 소송 비용의 불이익 변경이 원칙에 위배하는가에 대해서 적극설과 소극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징의 불이익 변경 시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고, 세 번째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공소 사실을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 이 원칙에 위배돼서는 안 되고, 자, 네 번째 원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이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다섯 번째 형벌뿐만 아니라 보안 처분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지만 피고인의 치료에 중점을 둔 치료 과목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있어요. 선고형의 경중에 있어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 기준으로는 법정형의 경중에 관한 형법 제50조를 유추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징역보다 사형이 중하며 벌금보다 징역이나 공고가 중하고 구류보다 징역이나 공고가 중하고 가료보다도 벌금이 중한 성경으로 보여지고, 이 경우에 이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심 판결의 주문과 상고심 판결의 주문을 전체적이자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경중을 따지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머리 아프다는 뜻이죠. 구분하기가 이제 헷갈릴 수도 있다. 구체적 고찰 시 여기 보게 되면 첫째, 징역형 공교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징역형 공교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선고하는 경우, 이거 선고유예가 좋죠.
불이익 변경에 해당됩니다. 주형은 동일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을 길게 할 경우 형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기간 길게 하면은 안 되겠죠. 네 번째로 주형은 동일하지만 몰수나 추징을 새로 부과하거나 추징액이 늘어난 경우 형의 불이익에 해당되죠. 그죠? 추가되면 10초죠. 미결 부검 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게 변경을 하였지만 본행에 있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형의 불이익 변경이다.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위반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경선법 보게 되면은 361조의 5 항소 이유 해가지고 제1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제41조 비상사고의 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이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할 때 대부분의 비상사고를 할 수 있죠. 자, 봅시다. 상소심의 판결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상고 이유가 되고 상고심에서 위반한 경우 비상상고 이유가 된다. 약식명령이나 직결심판에 대한 정식 재판에서 선고한 형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위반 시 항소 이유가 된다. 재심의 공판 절차에서 선고한 형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위반 시 항소 이유 또는 상고 이유가 된다. 잘못된 적용했으면 당연히 다른 절차가 기다리고 있죠. 그게 이제 적정 절차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제2절 항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소의 구조 및 용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소법 제338조 보게 되면 표제, 상소권자, 제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357조 보게 되면 표제가 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상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소 유서 답변서 기타 등등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본문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소란 것은 제1심법원에 불복해가지고 제2심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말한다. 3심제에 있어서 제2심법원을 상소심 혹은 항소 법원이라고 하고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판결한 때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혹은 가정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할 때에는 고등법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항소는 제1심 법원의 1심 판결의 오판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구제하는 것이 주된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의 구조에 있어서 첫째, 제1심의 소송 자료를 성기하여 행하는 속심, 두 번째로 다시 심판하는 복심, 세 번째로 원인 판결을 기준으로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사후심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로 원칙적 사후심설 제 지도부 선생님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원칙적 속심설 판례도 그렇고 백형 교수님도 제 대학원 때 사고였죠. 기타 등등.
그래서 이제 판례는 원칙적 속심설입니다. 필자는 원칙적 속심설에 공감한다. 왜냐하면 현행 형소법의 항소심은 순수한 사고심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보게 되면은 제1심 판결 후에 있어서 형의 변경을 항소인으로 하고 사실 오인으로 인해서 제1심 법원에 채택지 못한 정부도 항소 이유로 할 수 있고 제1심의 공판 절차는 원칙적으로 항소심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뿐만 아니라 항소 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정보도 증거로 할 수 있고 제1심 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것도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속심, 복심 같은 성격도 갖고 있다. 종래국법에서는 복심제를 채용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제1심 법원과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는 복심제는 항소의 남용을 가져오고 신속한 심리와 소송 경제에도 반하기 때문에 동일 절차를 반복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제1심을 경시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폐지하였다. 그렇게 이제 보고 용어를 정리하자면은 항소권자 말 그대로 항소권이 있는 자를 말하고 항소인은 항소를 제기한 검사 또는 피고인 항소 사건은 항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을 말한다. 항소 법원은 항소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 그 다음에 항소심 항소 사건을 심판하는 심급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몽장 변경이 허용되고 일사부재리의 효력 사실심리가 가능한 지역 시점까지 미치기 때문에 항소심을 속심으로 보게 되면은 그 시간적 범위는 항소심의 판결 선고시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항소 이유. 항소법 제361조의 5 항소 이유를 보게 되면은 꽤 많네요. 그죠? 자, 제1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데 제2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쫙 다 한번 읽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항소 이후에 여기는 이제 여기 보면은 항소 이유를 원판결 파기 이유라고도 이제 한다. 그래서 이제 1961년 형소법 제1차 개정 시 항소 이유를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첫째, 심판, 심의와 판결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게 되고 법 조문이 쭉 나오죠, 그죠? 심판의 법령 위반 이외의 사유를 이제 이유로 할 경우에 여기 보면은 전자의 경우에 심판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항소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절대적 항소 이유와 해당 사유의 존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항소가 인정되는 원칙적인 상대적 항소 이유로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 항소 이유로는 간할 위반이라든가 판결보고 우승의 위반, 그 다음에 불비법한 재판 관여라든가 공개주의 위반, 이유 불비나 모순 등등이 있고 상대적 항소 이유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형식을 기준으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등.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법령 위반 이외에도 이제 양형 부담과 형의 폐지 변경 및 사면이 있을 때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은 절대적 항소 이유다. 그러니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 있는 때는 상대적 항소 이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항소심의 절차.
형사법 제358조 보면은 항소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형사사건은 7일이라요. 항소를 하면은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원심법원의 항소 기각 결정. 뭐 예를 들어서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호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 자, 항소의 절차. 첫째, 항소의 제기 7일 이내. 두 번째, 원심법원의 처리. 항소 기각의 결정하고 14일 이내에 소송 기록의 송부. 세 번째, 항소심의 준비 절차. 소송 기록의 접수 통지. 국소편의 선정.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 1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 자, 항소심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사법 제276조 보면 피고인의 출석권이죠. 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피고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독일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을 때 공판 전에 피고인의 출석에 대해서 학위를 이제 박사 논문을 썼죠. 우리나라의 그 자료를 보면 2페이지 반, 그걸 이제 한 150 내지는 300페이지를 추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렵죠. 막 독창적인 것하고 또 한국하고 독일 거의 그 법률을 소개하면서 차이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름대로의 이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한 12개 내지는 13개 정도의 이제 기존의 이론, 그러니까 A 학설, B 학설, C 학설, D 학설, 아니면 이제 또 AB, 또 AC, 뭐 이렇게 또 ABCD 막 이런 식으로 다 연결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교수들이 각자 이제 주장하는 건데, 제 같으면 이제 국제법적 시각을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다른 거 다 그냥 플러스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2년 반, 3년 그 사이에 다 끝났죠, 하기가. 근데 좀 운이 좋았지 뭐. 근데 이제 보통은 한 뭐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그것도 이제 박사학위를 뭐 30년 내로 받아도 10%만 성공하는 뭐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또 이제 학위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도 또 교수 되기도 또 쉽지 않고, 교수 됐다고 해서 또 이게 살아가는 게 또 바뀌어요. 또 쉽지 않아. 쉬운 게 없어 이제. 자, 항소심의 심판과 관련해가지고 현행 형사법은 항소심의 구조를 원칙적 속심으로 보고 있기에 피고인 신문, 정인신문, 최종 결론 등 사실심리가 행해진다. 심판의 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이며 심판의 범위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심판하고, 심판의 의무성,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심판의 질량성, 항소 이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항소 이유에 대한 심판, 이것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항소심의 심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1심 공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고, 이제 예외적으로 다만 제1심의 심리 절차와 비교할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피고인의 출정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판장에 출정하지 아니할 때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이제 결석 재판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이제 모두 절차의 경우에 재판장의 인정신문이 행하여지지만 검사의 모두 진술은 행하지 아니한다.
인정신문이 끝나면은 항소인은 항소 이웃을 진술하며 재판자는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정보조사의 경우에는 정의신문 등 정보조사가 허용되고 그 절차 방식은 제1심 정보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피고인 신문의 경우에 항소심의 공판심리 절차에서도 행해지고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공소장 변경의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허용되고 여섯 번째, 최종 변론의 경우 검사나 변호인 및 피고인의 최종 변론이 허용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에 이제 종국 재판에 있어서 항소병소법제에 328조 제1항 각부의 사유가 있으면은 공소기각의 결정, 항소기각의 재판으로 방식 위반이나 항소권 소멸 혹은 제출 기간 후이면은 항소기각의 결정 혹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항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된다. 파기 판결에 의해서 원심 판결 파기 후 조치로 항소 이후에 이제 인정 시 파기 후에 다시 판결하는 파기 자판. 그 다음에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법률의 위반 시하는 파기 안송. 그 다음에 관할의 인정이 법률의 위반 시 파기 이송.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제3절 상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 구조 및 용어. 병소법 제371조에 보게 되면 표제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372조 보게 되면 비약적 상고가 있죠. 제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다음 경우 제1호 원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던 때 제2호 원심 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995년이죠. 저서에서는 상고심은 일종의 법률적 사후 심사심이다. 이것은 종래의 대립법 개통의 상고제도의 전통을 설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옥강남 교수가 이렇게 기술했어요. 자, 제2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2심 판결은 제2심으로서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 또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의미하게 되고, 상고란 것은 제2심,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소를 말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제2심 판결에 불복해가지고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바로 상고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비약적 상고라고 한다. 항소에 대한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고의 심판에 관해서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고심의 주된 기능은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데 있고, 부수적 기능으로 항소심의 오판을 시정, 이렇게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규정해가지고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려는 취지다. 상고 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 이유가 상고한 공동 피고인의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상고심의 구조. 원칙적으로 법률 문제를 심리 판단하는 법률심. 따라서 상고심은 파기환송이 원칙이고 파기자판은 예외에 속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사호심, 예외적 속심인 경우에 판결의 당부는 원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에 소년이었기에 부정격이 선고된 경우 성년이 된 후에도 이를 파기할 자유로 볼 수가 없다. 용어를 정리하자면은 상고권자, 상고권이 있는 자, 상고인은 상고를 제기한 검사 또는 피고인, 상고사건, 상고가 제기된 사건, 그 다음에 상고법원은 상고사건 심판하는 법원으로 대법원을 말하게 되죠. 그 다음에 상고심은 상고사건을 심판하는 신급으로 제3심이자 최종심을 말하게 된다. 자, 상고 이유, 형사법 제383조에 그 사유가 나오죠. 제1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데 쭉 나와요. 그것도 여러분이 직접 본문을 한번 보시고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상고 이유에는 4가지가 있다. 첫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데. 두 번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데. 세 번째,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데. 네 번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공고가 선고된 사건이 있어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제1호 내지 3호는 법령 위반의 사유, 법률심의 특징을 하는 것이고, 4호는 피고인에게 중한형이 선고된 경우 사실심과 같이 구체적 타당을 따져서 피고인을 구제하다는 그런 취지다. 그랬습니다. 상고심의 절차. 형소법 제374조 보면 기간이 있죠. 상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법률상 위반이거나 기간이 소멸됐을 경우 상고권이죠. 이게 이제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심법원은 이제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해야 된다. 즉시, 그리고 또 받을 때는 사유를 통지해야 되고, 변호인이 선임이 있는 때 통지 전에 변호인에 대해서도 통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준비 절차, 상고법원의 준비 절차. 첫째, 소송 기록 시 상고인과 상대방 혹은 변호인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선 변호 사건이거나 필요적 변호 사건임에도 변호인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국선 변호인의 선정을 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인수를 제출해야 되고,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고, 네 번째, 상고인의 상대방의 상고 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됩니다. 이 날짜가 나오죠. 날짜가 나오는 것은 객관식 문제로 내는데 굉장히 출제위원이 이제 즐겨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날짜에 해당되는 것은 하여간 나왔다 하면은 거의 외우다시피 암기하다시피 아니면은 이해서에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손해를 보지 않겠죠. 자, 피약적 상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형사법 제372조 표제 피약적 상고.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제1호 원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데 제2호 원심 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1심에 판결해가지고 불복해가지고 이제 항소를 안 하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비약적 상고를 한 사건에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도록 하고 있고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 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는 예외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고심에서의 재판 자, 물론 이제 형사법 제380조 보게 되면 제1항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 상고 이웃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타 등등 쭉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봐야 되고 자. 상고인이나 상고의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상고 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의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해야 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는 예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상고심의 종국재판에 있어서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이것이 있으면은 공소기각의 결정을 당연히 해야겠죠. 상고기각의 재판으로 부적법이라든가 제출기각의 경과시 상고기각의 결정과 이유가 없을 때 상고기각의 판결을 하고 파기 판결은 상고 이유가 있는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파기 후의 조치로 환송, 이송 및 자판을 조건에 맞춰 행하면 된다. 자, 상고심의 판결, 상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 판결로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 상고 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서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기한 후의 조치로 상고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건의 이송, 사건의 파기 안송, 사건의 파기 자판 등을 해야 된다. 자, 393조 내지 397조죠. 또 내지라는 의미는 393, 394, 395, 396, 397조까지 다 해당되는 것 외에 그것 외에 판결을 파기할 때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 법원에 안송하거나 또는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고 법원의 재판서에는 상고의 유예에 관한 판단을 기재해야 된다. 상고의 심판. 심판의 본의로 원칙적으로 상고 법원은 상고 이웃에 포함된 사유에 대해서 심판해야 한다. 외적으로 여기에 관계된 것일 경우에 3호 내지 4호는 제3호는 제1호, 제2호, 제3호 다 포함시킨다는 뜻이죠.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상고 이웃에 기재된 상고 이유에 관한 심판은 상고 법원의 의무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심리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의 심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법률심이자 사후심이기 때문에 심리 절차는 차이가 있다. 자, 예를 들면 서면 심리에 의한 판결, 피고인의 소환 불용, 상고심에서의 변론 시 반드시 변호사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 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변호인의 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할 수 있다. 자, 283조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 예외로 해가지고 이 경우에 이제 적법한 이유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가능한다. 자, 그리고 이제 상고법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에 하급법원으로 반송 또는 이송 시 그 판단은 하급심 법원의 구속력을 가진다. 구속력을 만약에 엎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판사 징계위원회에 대입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겠죠. 가끔가다 이런 일도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상고심 판결의 정정.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정할 수 당연히 있겠고. 자, 상고심 판결의 오류를 판결의 선고 후 10일 이내에 정정할 수 있고, 상고심 판결의 확정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 상고심 판결이 선고 시에 확정된다는 견해 그것이 있다. 정정의 판결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록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4절 항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항고의 의 그리고 종료. 의를 보게 되면은 항고란 것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 혹은 법원의 재판 중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서의 상소를 말하게 됩니다. 항고의 종료. 1955년 저서 옛날에 어떻게 기록을 했나 궁금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법이 이제 계속 개정이 많이 되니까. 자, 항고는 결정에 대한 항소 방법이다. 얘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즉시 항고이고 둘째는 보통 항고이다. 자, 다 즉시 항고라고 하죠. 이것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할 수 있는 불복 신청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항고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와 특별한 규정으로 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한 경우 이외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불복 신청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항고에는 일반 항고와 재항고가 있고, 구체적으로 일반 항고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일반 항고고, 이에는 다시 이제 불복 기간의 제한 여부에 따라 보통 항고와 소송법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 허용되는 즉시 항고로 나눌 수 있고, 보통 항고를 단순히 이제 항고라고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재항고, 재항고고 특별항고로 볼 수 있고, 일반 항고와 재항고. 자, 항소심의 절차, 항고심의 절차, 항고의 제기. 형소법 제402조 보게 되면 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 해가지고 밑에 쭉 나와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문을 다 봐야 돼요. 왜냐면은 밑에 있는 본문의 내용은 조문들을 다 정리한 것이죠. 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예외적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특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하고,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항고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 입지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속 등의 강제 처분은 인권 보장상 중요하기 때문에 또 급속을 요하기 때문에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항고장을 원심 부분에 제출해야 되고 즉시 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항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원심 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자,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원심법원은 항고가 유효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제 항고를 기각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가능하고 그 원심법원의 경우에 항고가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결정을 경정해야 한다.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가지고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항고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항고심의 심판 형사법 제412조 검사의 의견 진술 검사는 항고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기타된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항고심은 결정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교두 변론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항고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항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한다. 검사는 항고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자, 항고 제기 효과 제409조 보게 되면은 보통 항고와 집행정지에 관한 거죠. 교재가 항고는 즉시 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 항고 자, 형사법 제414조 제2항에 보게 되면 항고가 유효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소 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일반 항고란 것은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의미한다. 보통 항고와 적시 항고로 구분할 수 있다. 항고법원, 항소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 항고만 허용된다. 일반 항고의 대상 첫째, 적시 항고의 대상은 형사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고 법원의 결정이 종국적 재판인 경우 혹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적시 시정이 요청되는 경우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적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기피 신청 기각 결정이라든가 구속 취소 결정, 구속 집행 정지 결정, 증인 등에게 과태료를 가하거나 비용 배상을 명하는 결정, 소송 비용 부담의 결정, 공소 기각의 결정, 재심 개시 결정, 재심 청구 기각 결정, 그 다음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결정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항고의 대상은 제1심 법원의 구금, 보석, 압수물의 항고 피고인에 대한 감정 유지에 관한 결정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속기관의 갱신의 결정, 피고인의 직경교통을 제한하는 결정, 보석 위반 결정, 보석 청구 기각 결정, 보석 취소 결정, 보석 보전금 몰취 결정, 압수물의 항고 결정 및 강항고 결정 이런 것이 됩니다.
일반 항고의 절차. 항고의 제기 시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즉시 항고의 제기 기간은 7일이다. 재판이 정리되고 실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통 항고를 할 수 있고 원심법원이나 항고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의 집행이 정리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심법원의 조치로 법률상 방식의 위배 또는 이제 항고권 소멸 후인 경우에 항고 기각 결정,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경정 결정, 이유 없을 경우 3일 이내에 송부 및 의견서, 항고장이라든가 소송 기록의 첨부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항고법원의 준비 절차로 소송 기록의 송부 요구, 받은 후 5일 이내에 자유 통지 및 부적법할 경우에는 항고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고심의 심판으로 항고심의 심리, 무구두 변론 및 필요시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항고심의 재판, 이유 없으면 항소 기각, 이유 있을 인정시 필요시 직접 재판,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항고, 논자에 따라서 특별한 거라고 합니다. 용서법 제415조 제항고 되어있죠. 항고법원 또는 우동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 안에서 이제 대부분의 즉시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 교수는 그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항고라고 하고, 항고법원이 아닌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특별항고라고 하는 것이 용어상 적절하다. 백형 교수님. 있는데 양자는 즉시항고에 해당하고 단할법원은 대법원이다. 제항고의 대상은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이고, 준항고법원의 결정 및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제항고 이후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때 안에서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항고심의 재판으로 제항고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기각을 해야 하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결정을 취소 후 필요시 직접 재판할 수 있다.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즉시항고 외에는 항고할 수 없고, 대법원은 종심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준항고 제416조 준항고. 이 내용도 본문 내용을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준항고는 재판장 수명의관이 행한 재판 또는 검사, 사법경찰관이 행한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준항고의 대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불필요한 소송 지연이나 수사 지연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재판,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 함부에 관한 재판, 감정을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등등일 경우에 이제 불복 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함부에 관한 처분과 그 243조의 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 시에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항고의 절차로
준항구의 제기 시 준항고장을 관할 부분에 제출해야 한다. 당연하죠, 그죠? 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구는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자, 준항구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가태료건 비용의 배상을 면하는 재판에 대한 준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긴다. 자, 준항구 심의 재판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을 경우 결정으로 준항구를 기각해야 한다. 그 다음에 준항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제한문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항소부분의 결정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제한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이 대법원 결정이 관계된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5편 1장부터 4장까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법조문을 그냥 그대로 딸딸 외우다시피 보는 게 이제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철학적인 그거가 배제되어 있지 않나 그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방법은 영어 단어 암기 하듯이 막 적으면서 딸딸 외우면 한 70분 정도 하면은 70분 정도 쓰게 되면은 아무리 둔한 사람들이라도 평균인들은 머리에서 다 암기를 하다시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 좋은 천재들은 한 10번, 20번만 이렇게 읽어도 이제 이해가 되겠죠. 좀 나이가 좀 들고 외우기 좀 버거운 사람들은 또 한 70번 정도 예를 들어 70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는 이렇게 외워야 나름대로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